그럼 총론 두 번째 기출문제 핵긋기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교재 페이지는 13쪽입니다. 13쪽 출발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 이상입니다. 5층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5계층 이상일 때 아파트라고 합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계층 이하면 연립이나 다세대인데요. 바닥 면적의 합계입니다. 연면적이라고 하는데 연면적이라고 기억하지 마시고 바닥 면적의 합계로 기억하세요. 660을 초과면 연립, 이하면 다세대입니다. 그래서 연초라는 표현을 꼭 좀 기억하세요. 연립은 초과다. 초과가 뜨면 무조건 연립이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기숙사는 일반 기숙사와 임대형 기숙사가 있는데 공동치사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장소 뜨고 학생 또는 종업원, 사람이 뜹니다. 그러면 일반 기숙사. 임대형 기숙사는 임대 목적으로 제공되는 실이 20실 이상입니다. 20실 그러면 임대형 기숙사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다중주택하고 다가구 주택도 똑같아요. 사실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이야. 얘도 3계층이야. 그리고 바닥 면적의 합계가 둘 다 660제곱미터 이하. 얘도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럼 차이점이 19세대 이하 그러면 다가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9 다가구, 19 다가구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고요. 다중은 사람만 나옵니다. 학생 또는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고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아니해야 됩니다. 실별로 욕실까지는 되는데 치사가 안 돼요. 요걸 갖다 우리는 다중이라고 부릅니다. 주택법에서 구분하셔야 될 주택은요, 도시형 생활주택, 도생이라고 하는데 여기 법이 바뀌었어요. 소형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뀝니다. 수정해 놓으세요. 소형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다. 그래서 도생 일단 300세대 미만이고요. 우리가 용도 지역 중에서 도시 지역에 건설해야 됩니다.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여야 되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생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300세대 미만. 그다음에 국민주택 규모로 도시 지역에 건설해야 되고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아파트형 주택, 소형 주택 이름이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고, 준주택에 대해 아까 한번 했었죠. 주택 외의 건축물이나 그 부속 토지지만 주거 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기호단호,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을 준주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를 구분해서 생활은 가능한데요. 생활은 가능해요. 근데 구분 소유할 수는 없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세대를 구분해서 생활도 가능하고 구분 소유할 수도 있는 거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X 세대를 구분해서 생활은 가능하지만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놓고 한번 내용 정리를 해보면 먼저 첫 번째 연립은 여러분 4계층 이하는 좋았는데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해야 됩니다. 연초 기억하셔야죠. 두 번째 일단 얘는 공동주택이 아니에요. 단독주택입니다. 3계층이야 맞고 바닥 면적 합계란 말이 나와야 돼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그렇게 썼어야 됩니다. 두 개가 틀렸네요. 바닥 면적의 합계 660 이하 단독주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하가 아니라 4계층이야죠. 4계층 이하이면서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일 때 다세대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다중주택은 학생, 직장인 좋고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라는 말 나와야 됩니다. 660제곱미터 이하 바닥 면적 합계 기준이고요. 3계층 이하가 맞습니다. 답은 4번이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가 중요합니다. 300세대 이것도 틀리고 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또 틀렸습니다. 이제는 아파트형 주택 아파트형 주택이 나와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정답 4번. 해설 막 기가 막히죠. 해설 끝판왕이니까 18번. 자, 다세대 주택이 뭡니까? 그랬습니다. 자, 다세대 주택은 일단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계층 이하여야 되냐면 4계층 이하여야 됩니다. 4계층 이하이고 바닥 면적 합계가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요 표현만 놔주면 됩니다. 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다세대니까
바닥 면적이 합계입니다. 건축 면적 아닙니다. 바닥 면적입니다. 연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고 층수가 4개층입니다. 4층 아닙니다. 우리 주택을 정의할 때 몇 층은 한 개도 안 나옵니다.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이고요. 연립이나 다세대는 4개층 이하고요. 다가구나 다중이는 3개층 이하입니다. 4층이란 말은 법 조문에 없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 이것도 많이 틀리셨어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공부하셨으면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문제였죠. 18번의 정답은 4번. 19번 문제로 갑니다. 자, 건축법령상 이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층수가 안 나온다면서 4층 나왔네? 아니, 그게 아니고 4층인데 전체 층을 주택으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 봐야 되는 겁니다. 4개층 이하면 뭐냐면 다세대 아니면 4개층 이하이기 때문에 다세대 아니면 연립입니다. 그쵸? 근데 600제곱미터래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면 660제곱미터 뭐로 봐야 되죠? 이하로 봐야 됩니다. 초과는 연립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은 다세대 주택이 되어버립니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이게 1000제곱미터다 그래버리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연립 3번으로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 20번. 다중주택의 요건이 아닌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다중주택만 물은 내용입니다. 일단은 3계층 이하이면서 바닥 면적의 합계 기준 660제곱미터 이하. 이거는 맞습니다. 독립된 주거형태 갖추지 않아야 됩니다. 욕실은 되는데 치사 안 됩니다. 이것도 맞고. 학교 또는 공장,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학교 또는 공장, 학생 또는 종업원, 공동치사 50% 이상이 뜨면 지금 장소도 뜨고 사람도 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앞에서 배우셨던 일반 기숙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3번이 되는 문제고, 적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 조례로 채소 면적이나 창문의 설치 크기를 정합니다. 학생,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학생, 직장인. 그래서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사람만 나와요. 그러면 학생 뒤에 직장인이 뜨면 다중으로 가는 거고요. 학생 또는 여기 종업원이 떠요. 그리고 앞에 학교 또는 공장이 뜨면 이건 일반 기숙사로 가는 겁니다. 학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 뒤에 종업원인지 직장인인지를 봐야 되고요. 또 학생 종업원 앞에 장소가 나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학교 또는 공장, 학생 또는 종업원은 일반 기숙사로 가는 거고요. 학생 또는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그러면 다중주택이 맞습니다. 이 문제 답은 3번. 그러니까 다중주택과 일반 기숙사를 구분할 줄 아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중주택 한 번만 더 설명드립니다. 다중주택은 학생,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되고요.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됩니다. 실별로 욕실은 되는데 치사가 안 되는 것을 말하고요. 바닥 면적의 합계, 이거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계층 이하여야 됩니다.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것을 다중주택이라고 합니다. 법조문에 이 4개밖에 없으니까 오지선다형으로 내기가 좋았던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시험은 주택 문제가 하나 더 나왔었어요. 사실은 21번에 주택법령상 주택의 유형과 내용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좀 필요한 것들 좀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요, 토지는 임대받은 거예요. 토지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못 가져가고 시행자가 가져갑니다. 근데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요, 분양자가 가져가는 것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갖다가 만약에 LH에서 했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은 LH가 가져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행자 가져가는 거고, 건축물 소유권만 이제 분양받은 자 가져오는 겁니다. 토지는 임대료 내는 형태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이어야 되고요. 국민주택 규모여야 되고요. 도시지역에 건설합니다. 장수명주택은 쉽게 구조를 변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수리가 용이해야지 장수명이라는 말을 써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를 구분해서 생활 가능해요? 그러면 이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세대를 구분해서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없어요. 세대 구분 생활은 가능하지만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일단 당연히 도시지역에 건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00세대 미만이면서 국민주택 규모여야 됩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시행자 가져가고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만 분양자가 가지고 오는 주택을 말합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를 구분해서 생활은 가능하지만 구분 소유할 수는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쉽게 나옵니다. 우리 부동산학에서는요. 주택법에 규정된 내용이죠. 답은 4번이고, 장수명 주택은 수명을 오랫동안 가져가려면요, 쉽게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수리가 용이한 주택이어야 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주택의 용어를 묻는 범위가 좀 넓어졌다고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옛날에는 건축법령상 주택만 다루다가 주택법에서 범위를 좀 넓히다가 좀 더 넓혀서 예전에는 시험에 언급이 없었던 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든지 장수명 주택이라든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까지 범위를 좀 넓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도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갈수록 공부해먹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부동산의 특성, 속성인데요. 부동산의 특성, 속성을 공부할 때는 이 내용부터 먼저 공부하고 갑시다. 자, 부동성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특히 현강편 한 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지화, 임장활동, 외부효과 지역 분석, 이런 말이 있으면 부동성이 됩니다. 하나 굳이 더 기억하자면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는 근거, 이런 것들이 부동성이고요. 영속성은 X가 중요합니다. 감가상각이 배제됩니다. 소모가 안 됩니다. 재생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X가 중요한 거예요. 감가상각이 고려돼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럼 틀려요. 감가상각 안 되고 소모 안 되고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거. 그다음에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는 거. 그리고 장기 장래, 특히 부동산 가치가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고요. 직접 하는 법, 수익하는 법이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하는 겁니다. 가치 보존력 뛰어나고요. 장기 투자를 통해서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모두 얻을 수 있으며 관리를 할 때 장기적인 관리 전략을 짜는 것은 영속성이 됩니다. 부증성은 물리적 공급 곡선을 수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완전 비탄력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부족하고 희소합니다. 부족하고 희소할 때는요, 집약적 이용 해줘야 되고요, 최유효 이용 해줘야 됩니다. 수급 조절, 특히 공급 조절이 곤란합니다. 균형 가격 형성이 어렵겠네요. 경쟁하고요, 갖고 싶어 하고요, 지가 지대가 발생하는 거, 이런 것들 부증성입니다. 해설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개별성은 토지 시장의 대체를 제약하게 만들어요. 대체를 못하게. 그래서 일몰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시장을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듭니다. 개별화, 독점화, 개별 분석을 해야 되고요. 가치 추계, 정보 수집 같은 게 곤란해집니다. 특히 거래가 비공개되고 상품이 비표준적이고 시장이 비조직적이다라고 해서 3B, 3B가 뜨면 무조건 개별성입니다. 무조건 개별성입니다.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를 이용할 때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고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데,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 게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한 번 더 소개해 드릴 건데, 토지는 감가가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토지의 감가는요, 물리적 감가는 안 됩니다. 물리적 감가는 안 되는데 경제적 감가는 가능합니다. 그 물리적 감가가 안 되는 게 영속성이고요. 외부 요인에 의한 경제적 감가가 가능한데, 이거는 인접성 때문이기도 하고 뭐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하거든요. 주변 환경 변화, 요거 때문에 경제적 감가는 가능한 겁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토지 공급입니다. 토지는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뒤에 나오니까 물리적 공급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게 부증성입니다. 물리적 공급이 절대로 안 되는 거.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 되고 수직이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은 이거 가능합니다. 이거 경제적 공급하기도 하고, 시험에서는 용도적 관점에서의 공급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하는 공급인데, 우리 이것을 용도 전환, 이용의 전환을 통한 공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요, 토지는 감가가 됩니까? 그렇게 물으면요, 물리적 감가는 영속성 때문에 안 되지만 경제적 감가는 주변 환경 변화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토지는 공급이 됩니까? 라고 물으면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부증성 때문에, 여기까지가 한 세트예요.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한 세트고, 위에 표 정리하시면요, 토지 특성 한 문제가 여러분들의 품으로 갑니다. 출제 가능성 100%짜리입니다. 그래서 해설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는 거예요. 핵극기, 해설 끝판왕이니까. 관리, 장기 투자, 자본이득, 소득이득 다 얻을 수 있고 장기적 배려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면요, 무조건 영속성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틀리시면 큰일 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한 문제 그냥 서비스로 주는 문제예요. 장기,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장기,
관리는 영속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 참석자 전원에게 드리는 선물 같은 그런 문제죠. 2번. 토지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35일에 나왔던 문제죠. 자, 부동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요 발생한다라고 해야죠. 외부 효과 발생하는 게 부동성입니다. 그다음에 개별성 때문에 토지 성격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거래 사례를 통한 지가 산정이 어렵다, 곤란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지가 산정 어려워요. 세 번째,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 부증성 떴고 물리적 공급이 뜨면요 탄력적이 아니라 완전 비탄력 하셔도 되고 수직이다 전혀 안 된다는 뜻이에요. 4번 용도. 그렇지.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토지의 경제적 공급, 이걸 용도적 공급이라고도 합니다. 증가돼야 안 돼요? 그러면 증가될 수 있어요.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증가될 수 없지만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경제적 공급은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5번은 지금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감가상각을 고려한다 그래도 틀리고요. 감가상각이 필요하다 그래도 틀려요. 감가상각이 배제된다 해야지 맞습니다 여러분들. 감가상각은 영속성 때문에 배제됩니다. 감가상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려하거나 필요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다 배제된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맞는 답으로 고쳐서 읽어드릴게요. 1번 부동성으로 인해서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2번 개별성으로 인해서 거래 사례를 통한 지가 산정이 어렵다. 3번 부증성으로 인해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적이다. 4번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증가될 수가 있다. 5번 영속성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토지는 감가상각이 배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토지는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물으면 물리적 공급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외도 없어요. 부증성 때문에 완전 비탄력의 수직인데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쌉 가능합니다. 이거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 전환을 통해서 공급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토지 공급은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으로 나누어서 반드시 정리하시기를 바라봅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정답 4번. 3번 문제로 갑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의 설명에 모두 관련이 있는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일단은 토지 이용을 집약화하고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게 되고요. 갖고 싶어요 사람들이. 희소하고 부족한 것들은 갖고 싶어 하거든요. 이거는 부증성 때문 이렇게 해야 되고요. 아까 해설에서도 열심히 봤기 때문에 표정리 한번 하고 오시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정답은 2번 4번 문제로 갑니다. 34회 때 전전에 나왔던 그런 문제인데요.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얘는 5번부터 거꾸로 올라가면서 풀어볼게요. 개별성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대체 관계가 제약된다. 대체를 못한다는 특성이고 영속성 때문에 세개가 안 돼요. 소모 그리고 재생산 그리고 물리적 감가상각이 이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않는다까지가 한 세트야. 배제된다. 필요하다 고려된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야. 부동성 때문에 아까 했던 거죠.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다. 부증성 때문에 그렇죠. 물리적 공급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해야 됩니다. 1번이 정답인데요.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2개 이상의 용도가 경합할 수 있고 얼마든지 경합이 가능하죠. 있고 용도의 전환 및 합병 분할을 가능케 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용도 전환 및 합병 분할을 가능케 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5번 문제.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먼저 기읍. 부증성 때문에 동산과 부동산이 구분된다. 자, 움직이는 거 동산, 움직이지 않는 거 부동산을 구별하는 것은 부증성 때문이라기보다는 부동성 때문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소거 작업을 하면 기역이 틀립니다. 틀리는 순간 1번, 2번은 답이 아닙니다. 니은. 임장 활동을 해야 되고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은 부동성 때문이 맞습니다. 니은은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5번 틀립니다. 디귿. 수급이 불균형하다. 공급 조절 어렵죠. 균형 가격 형성 어렵다. 이거는 인접성 때문이 아니라 부증성 때문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디귿을 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4번이 정답이 되는데 혹시 일몰일가의 법칙이 배제되고요. 특히 대체가 제약되는 건 뭐 때문입니까? 그러면 개별성 때문입니다. 이 문제 답은 몇 번? 4번인데 기역처럼 동산과 부동산이 구분되는 것은 부동성 때문. 디귿처럼 수급이 불균형하고 균형 가격 형성이 어려운 것은 부증성 때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 6번으로 갑니다. 6번.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이거 뭐 부동산 줘도 될 건데 토지는 물리적 위치가 고정돼 있다. 이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부동산에서 가장 유명한 특성 하나만 골라봐. 그러면 국지화입니다. 부동산 때문에 국지화 되는 거 맞거든요. 답은 1번이고 2번 토지는 생산 요소와 자본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요. 소비재의 성격도 얼마든지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관광용, 위락용 경우에는요. 토지가 소비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토지는 일단 이게 틀렸어요. 용도적 관점에서는 공급을 늘릴 수가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용도적 측면에서는 공급을 늘릴 수가 있고 이것은 개별성 때문이 아니라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3번을 수정하면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용도적 관점에서는 공급을 늘릴 수가 있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4번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자 부증성은 잘 나왔고요. 특정 용도의 토지가 아니라 물리적 측면이란 말이 나와야 됩니다. 물리적 측면에서 장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물리적 측면에서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증성 때문에 토지 공급은 물리적 측면에서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5번은 일단 감가상각이 하게 되는 게 아니고 배제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콕 집어서 물리적 측면에서의 감가상각이 배제된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감가상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5번은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해 물리적 측면에서 감가상각을 배제하게 한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 문제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 정답 1번. 7번으로 갑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해서 발생되는 활동, 현상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부증성 유명합니다. 이거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지가 지대 발생하고요. 토지를 이용할 때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은 부증성이 맞습니다. 참고로 최유효 이용은요. 부증성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만 더 골라봐 그러면 그때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개별화됩니다. 개별화 하셔도 되고 독점화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감정 평가할 때는요. 개별 분석을 해야 됩니다. 하셔도 됩니다. 개별화, 독점화, 개별 분석은 개별성 때문에 조세 수입을 거두기가 상당히 좋은 것은 부동산 때문. 미래가 뜨면 무조건 영속성입니다. 이게 미래가 나오는 게 직접환원법 그러셔도 되고 요게 수익환원법 그러셔도 되는데 결론은 또 5번으로 문제를 냅니다.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이용 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토지는 이용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을 늘릴 수가 있다라고 수정하시고 있다라고 수정하시면 맞아요? 아니에요. 그것은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래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이용 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은 늘릴 수가 있다라고 해야 되고요. 부증성을 고집하고 싶으면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공급은 항상 물리적 측면의 공급과 경제적 용도적 측면의 공급이 있는데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고 완전 비탄력의 수직인 것은 부증성 때문이고 이용 전환을 통해서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 것은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한 세트로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린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답은 5번. 특히 토지 공급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 8번 문제로 갑니다. 8번 문제. 토지 특성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요. 개별성 때문에 토지 시장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질 않아요. 그래서 불완전한 경쟁 시장이 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 세계에 없으니까. 부증성 때문에 토지를 이용할 때는 집약적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임장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은 부동성 때문입니다. 그럼 일단은 기역, 니은, 디귿은 맞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속성 때문에 감가상각이 필요하다 틀리고요. 고려된다 틀리고요. 배제된다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속성 때문에 감가상각이 배제되는 근거가 된다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맞고 리을 틀리기 때문에 정답은 아깝게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감가상각 뒤에는 배제가 맞지 필요하다, 고려된다 다 틀립니다. 답은 3번. 마지막 9번 문제. 제가 역대 그 토지 특성 문제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요 9번 문제입니다. 참 좋은 문제예요. 일단은 영속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영속성 찾으러 갑니다. 근데 토지를 이용할 때 집약적으로 이용하고 부족한 것은요. 영속성 때문이라기보다는 부증성 때문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을 품으면 안 돼요. 기억을 품으면 안 되다 보니까 와씨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2번도 니은 미음이 들어가 있고 5번도 니은 미음이 소거작업을 해보니까 들어가 있으니까 디귿 이놈이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귿 바로 들어갑니다. 디귿. 그러니까 임장 활동을 해야 되고요.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은 영속성 때문이 아니라 부동성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디귿을 품으면 안 돼요. 디귿은 지문이 있으면 안 돼요.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 재미있는 게 영속성 찾아야 되는데 영속성 한 개도 안 찾았는데 답은 2번이 나와버린 거예요. 기억은 무슨 성? 부증성. 디귿은 무슨 성? 부동성. 영속성 안 찾았는데 답이 나왔. 재밌지 않나요? 재미없군요. 재미있어야 되는데 토지에 세 개가 안 돼요. 소모하고 재생산하고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 거, 이거 영속성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장기, 가치 보존력, 이거 영속성 맞습니다, 여러분들. 답은 니은 미음이고, 리을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되고요.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되고, 그 다음에 토지시장의 대체관계가 제약되는 거, 이거는 또 개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속성 관계되는 것은요, 소모, 재생산,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 니은과 장기, 가치, 보존력, 미음하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총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내용인데, 한 번만 더 우리 표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페이지 17쪽 보겠습니다. 자, 토지시장이 국제화되고요. 임장활동 또는 조세 수입도 하나 밑줄 그어두고 아까 나왔으니까 외부효과 지역 분석에 동산과 부동산 구분이 뜨면 부동성. X가 중요합니다. 물리적 감가상각 안 되고 소모 안 되고 재생산 이론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장기 장래 가치 밸류 직접 환원법 수익 환원법 가치 보존력 장기 투자 소득 자본이득 관리가 뜨면 영속성. 물리적 공급 곡선을 수직으로 완전 비탄력주로 만듭니다. 부족하고 희소하기 때문에 집약적 이용, 수급 조절, 공급 조절이 어렵습니다. 특히 균형 가격 형성도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균형 가격 형성도 곤란하다, 이런 거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경쟁하게 만들고 갖고 싶어합니다. 소유 욕구, 지가 지대 발생, 최유효 이용. 최유효 이용은요, 부증성에서도 뜨고 용도의 다양성에서도 뜹니다. 대체 관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되지 않고 불완전 시장으로 만들어요. 개별화 독점화 개별 분석, 가치 추계 정보 수집 곤란, 비공개 비표준화 비조직 3B는 개별성, 최유효 이용, 경제적 공급 가능. 경제적 공급은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입니다. 이런 말이 뜨면 용도의 다양성. 요 표 하나랑 표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18쪽에 요 표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토지 공급이요. 진짜 많이 나옵니다. 토지 공급. 토지는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물으면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이까지가 부증성이에요.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요까지가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물리적 공급은 예외 없이 불가능하니까 언제나 완전 비탄력적 수칙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한데 이것은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이기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을 통한 공급이다까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가 부동산학 총론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총론 두 번째 시간 모두 마무리 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 경제론 문제풀이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부동산 경제론은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 수요 공급 이론이 훨씬 중요하죠. 그다음이 경기 변동 이론입니다. 수요 공급과 경기 변동 파트는요, 반드시 초초 요약집에 있는 이론 강의를 듣고 바로 오셔서 기출 문제를 풀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초초 요약에 있는 요약 강의 듣고 문제 풀이 기출 과정 바로 하시고, 초초 요약에 있는 이론 정리 듣고 기출 문제 바로 하시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상당히 효과가 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가 좋으셨으면 댓글, 좋아요, 구독을 남겨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구독 없거나 좋아요 없거나 댓글 없으면요, 내가 상당히 힘들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댓글, 좋아요, 구독이 큰 힘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 부동산 경제론 수요 공급과 경기 변동 해설 강의에서 찾아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